안녕하세요. 현재 외동딸과 단 둘이 함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 시댁과의 인연도 끊어지면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는데요. 정말 힘들었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아이의 미소 하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뎌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난 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단둘이 남겨진 탓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찾아서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닐 정도로 보기 흉하게 쩍쩍 갈라진 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파출부부터 시작해서 식당 주방일, 공장, 건물 청소 등등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뭐든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 직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불편할 때도 많고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선뜻 나서서 말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특히 딸이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길 것 같아서 사춘기가 왔을 때는 미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주는지 정말 반듯하게 자라줘서 어디 가서 제 자랑도 하고 다니고 모난 데 없이 바르고 밝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 딸이 어느덧 성인이 되고 시집을 갈 나이가 되더니 저에게 심각하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사실 남자친구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뭐? 정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그동안 남자친구라고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린아이 같았던 딸이 어느새 장성해서 결혼을 이야기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엄마, 네 선택을 믿어.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야. 엄마 고마워. 얼른 날 잡아서 인사시켜줄게. 저와 딸은 서로를 안고 자축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될 예비사위를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 꼴을 보니 도저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꼴이 아니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보니 전부 10년 이상 된 낡은 옷들만 가득 들어 있었고, 거울을 보니 얼굴도 엉망이었습니다. 얼굴을 당장 바꿀 수 없으니 옷이라도 남루하지 않게 차려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화점으로 향했는데, 오랜만에 옷을 사러 가니 뭐가 이렇게 많은지 고르는 데에도 한참 걸렸네요. 집었다 하면 가격 때문에 내려놓기를 수십 번을 하며 망설이니 직원들도 자꾸만 따라오면서 저를 신경 쓰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옷 한 벌 마음대로 못 사는 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골라본 끝에 겨우 옷 한 벌을 살 수 있었는데요. 생전 처음으로 한 벌에 10만 원 이상 하는 걸 사니까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혹시라도 샀는데 안 어울릴까봐 하는 걱정에 환불 조건을 꼼꼼히 따져묻고 영수증까지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집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딸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때? 이 정도면 창피하지는 않겠지? 무슨 소리야. 왜 엄마가 창피해? 괜찮아. 너무 예뻐. 저희들은 거울을 보며 한동안 옷 매무새를 만져주면서 열심히 모습을 단장해 보았답니다.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이 해맑게 웃게 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도 앞길에 탄탄대로만 남았다는 생각만 가득하게 되었죠. 부족한 살림이지만 남부럽지 않게 반듯하게 딸을 키웠다는 자부심과 함께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남은 길엔 무조건 꽃길만 펼쳐져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의 꿈 같았던 순간이었네요. 상견례 전에 미리 인사를 드리겠다고 예비사위가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라 잔뜩 긴장한 채 굳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한참을 헤맸네요. 여기가 옛날에 지어진 거라 주차 공간이 없네. 미안하네. 알고 보니 차댈 곳을 찾지 못해 주변을 몇 바퀴나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듣고 나니 더욱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 하나 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번듯하지 못한 집인데 그런 집에 초대를 했으니까요.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들어올 걸 하고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집이 낯선지 이리저리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긴장할 것 없어. 편히 앉게나.
저는 긴장을 풀어주려고 말도 걸어주고 편의도 봐주는 등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리 좋아하는 음식도 전해들어서 손수 만들어서 대접을 해주었고요. 제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예비사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저를 들고 깨작거리면서 상태만 열심히 살피더군요. 왜 그러나? 입맛에 안 맞나? 아니요, 잘 먹고 있습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저희 집에 있던 가장 큰 교자상마저 영 낯설었는지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연신 집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데 이 집에선 언제부터 살게 되었는지 묻길래 딸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이 집에서 살았다고 대답을 해주었죠. 사실 그 집은 거실 하나에 방 하나인 아주 작은 크기예요. 그래서 전 거실에서 지내고 딸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죠. 사위는 거실에서 지내는 제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함께 식사하는 내내 얼굴이 계속 뜨거워지기만 했습니다. 동시에 딸에게 매우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했고요. 못난 엄마 때문에 남편 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오히려 씩씩하게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인데 뭐.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 예비신랑도 처음엔 어색해해도 점점 익숙해질 거야. 다 사람 사는 거지 뭐. 호기롭게 어깨를 당당히 펴고 저를 감싸주는 말에 그만 미안하다고 눈물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며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 아무런 방패 없이 속수무책으로 눈물이 나오고 말았네요. 사실 저는 이미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사별했을 때에도 시댁과의 연을 끊는데 무척 힘들었으니까요. 특히 예비사위의 집은 무척 유복하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더더욱 그의 행동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어요. 결혼이란 모름지기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어긋나게 되면 좋지 않은 결말이 나올 것은 뻔했으니까요. 거짓이었어도 좋으니 최대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비사위가 우리 집을 이리저리 평가하는 모습에 그만 주눅이 들고 말았네요. 그래도 상견례 날은 둘이서 당당하게 잘해보자고 서로 손을 맞잡고 응원을 해줬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편은 피를 나는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다가왔는데요. 제 예상과는 달리 사돈 부부와 시누이까지 총 5명이 나왔더라고요. 보통 이런 자리에 나올 때에는 사람 수를 맞춰서 나오는 게 기본적인 매너라고 알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둘밖에 없는 저희 모녀에 비해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온 게 아닌가 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궁금해서 나온 거라고 변명을 하시긴 했지만 사전에 몇 명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전해 듣지 못한 거라 난감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한마디 하기에도 그런 상황이라 일단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를 기다리면서 잠시 담소를 나누었는데요. 혹시 몰라서 장갑을 끼고 갔더니 역시나 그 부분이 거슬렸는지 바로 질문이 들어오더군요. 실내에서 웬 장갑을 끼고 계세요? 제 손이 좀 안 좋아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만 손이 다 상해버리셨어요. 이제 저희가 잘 살면서 보답해드리려고요. 딸이 야무지게 그 질문에 대답해주면서 분위기는 곧장 화기애애하게 넘어가는 듯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예단 예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이 자리가 평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식사가 나오기도 전부터 바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니까 속이 먼저 불편해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지금 신혼집도 아직 구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봐둔 데는 있니?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정하진 못했어요. 둘 직장이랑 비슷한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 영 마음에 드는 곳이 없네요.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 근처에서 살림 차려. 아파트 한 채 해줄 테니까. 그래도 유복한 집안이라 그런지 애들 사정을 많이 봐주시고 고려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는 태도나 뉘앙스 등이 전혀 상냥하거나 배려해 주는 느낌은 받을 수 없어서 살짝 예민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이들 잘 살라고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저도 딸아이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혼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지불했으니 다른 예단이나 예물은 우리 수준에 맞춰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 죄인처럼 느껴지고 당당하게 맞서 대답할 수 없는 상황도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예단이랑 예물 안 하기로 오빠랑 얘기했어요. 아파트도 고맙지만 저희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선 식 진행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당황함에 입이 닫힌 저 대신 딸이 야무지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살아왔으면 어떤 시련에도 당당히 맞서게 될 줄 알았는데 자식에게 기대는 꼴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치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위해 장갑을 벗는 제 손을 보더니 또다시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손이 그렇게까지 되신 거예요? 대체 뭔 일을 해야 저렇게 돼? 아,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보기 많이 힘드시면 제가 장갑 다시 낄까요? 하급일 하면 원래 그렇게 손이 징그럽게 쩍쩍 갈라져요? 아휴 참, 구역질 나서 입맛만 버렸네. 난 저런 거 처음 봐서 비유가 상해 죽겠어. 장갑 다시 끼세요. 못 봐주겠어요. 아니 그 정도면 일을 그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라는데 마침 화장실에 간 딸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고 저는 최대한 이 자리를 무난하게 끝내고 싶어. 워낙 제가 몸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일하는 데엔 지장 없고 이 손도 제가 열심히 살았단 증거 아닌가요? 근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도 여태껏 살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제 딸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못 살아도 교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딸을 건드리는 발언에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네 어머니가 너를 참 잘 키우신 것 같구나. 학급 일 하면서 대학 보내고 대기업 취직까지. 하지만 네가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이상 품위 유지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사람이 겉모습을 보면 보인다고. 앞으로는 네 엄마처럼 거적대기 같은 옷 그만 입고 다니고 신경 좀 써라. 그래야 우리랑 급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안 그러니? 명색에 우리 집안 며느리 소리 들으려면 이라는 말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말에 예의 차리며 견뎌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자리 내내 고개를 숙이며 내내거리던 제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다들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저는 아랑곳 않고 제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봐요. 이렇게 사람 짓밟고 함부로 대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까? 내 딸이랑 내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빌빌거리며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 무시하는 댁들이야말로 훨씬 무식하고 보기 흉하네요. 이렇게 경험 없는 사람들이 다 있나. 암튼 잘난 거 하나 없는 인간들이 꼭 이런다니까. 내가 이래서 사람 만날 때 꼭 급이 맞는지 체크해야 된다고.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빌빌거려도 모자랄 판국에 어딜 지금 큰 소리예요, 큰 소리는. 사돈댁은 갑자기 함께 앉아있는 예비 사위에게 화살을 돌리며 이딴 집안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무시하는 발언은 계속 멈추지 않았죠. 쥐뿔도 없는 게 입만 살아서 나불대고 자기 못난 줄 모르고 기어오르지. 이제 그만하세요. 왜들 그러세요? 보다 못해 예비 사위가 말리려고 나섰지만 사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리려고 나서는 아들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저희를 보고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을 쳐드는데 저희 딸 또한 예비 사위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집안인 줄을 몰랐다며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하였고 저를 일으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을 따라 나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예비 사돈이 저를 문 쪽으로 밀치며 경우 없이 뭐하는 짓거리냐고 어따 대고 결혼을 없던 걸로 하냐고 하는데 하필이면 저를 밀친 그 문에 뭉뚝하게 못이 튀어져 나와 있었고 제가 그 못 부분에 머리를 박게 된 겁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빙글빙글 돌면서 휙 하고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어지러워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딸은 저를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딸은 제 옆에서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딸 말로는 제가 쓰러지자마자 예비시댁 식구들이 절 보고 쇼를 한다며 다들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는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는 게 인간 이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절 대신에 예비시모를 신고한다고 하였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는데 저는 신고도 신고지만 그 여편네한테 먼저 사과를 받아야 직성이 풀릴 것만 같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딸도 그렇게 하자며 퇴원 후 연락도 안 되는 그 집안 사람들을 찾으러 집 앞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공동 현관문에서 호출을 하였는데 역시나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파트 안에서 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 집 앞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 분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경찰까지 출동해 저희 모녀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가시라고 하는데 경찰과 같이 밖으로 나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언니 나 순자예요. 나 기억하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예전에 가사 도우미 업체에서 만나 같이 일을 했던 동생이었어요. 처음 일을 하다 보니 업체 사장에게 많이 혼나기도 해서 제가 그 동생을 많이 챙겨주고 했었는데 이런 데서 다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아니, 순자야. 당연히 기억나지.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너무 반갑다, 얘. 그러니 그 동생은 절 보자마자 그러게 언니, 설마 했었는데 언니가 맞았네. 아까 인터폰으로만 보고 언니가 맞나 싶었거든. 아까 언니가 찾아온 그 집에서 내가 가사 도우미로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무슨 일이야? 그 집 사모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데 저는 그간 제가 당했던 일을 쭉 얘기했고 그 동생 또한 맞장구를 치며 그 사모님 인성 쓰레기인 거 유명하지. 나도 죽지 못해 일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꾸역꾸역 일하는데 나한테도 얼마나 갑질을 하고 못 살게 구는지 몰라. 약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지 성격대로 막대하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또 빌빌대는데 언니 내가 늘 언니한테 고마워서 나중에 이 빚 꼭 갚는다고 했던 말 기억해? 내가 그걸 이제야 갚을 수 있겠네. 라며 제게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순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순자가 그 집 청소를 하다 장롱 밑에 어마어마한 서류를 한 장 발견하게 되었다는데 그 서류는 그 여자가 돈 좀 있는 사모들과 함께 자기 여동생의 피부과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수면 마취제 약물을 투약하는데 이를 발설할 경우 상당한 돈을 물어야 된다는 계약서라는 겁니다. 그런 계약서가 수십 장이 넘었다는데 그 여자의 남편도 이건 모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필요하면 그 증거 서류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와 제 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딸은 대학 동기인 기자 친구에게 연락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순자를 만나 그 서류들을 다 받을 수 있었죠. 딸은 그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예비사위와 예비사돈이었던 그 여자에게 전송을 하였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1분도 채 안 돼 바로 연락이 와선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딸과 함께 그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의 남편도 집에 있었는데 저희 둘을 보자마자 그 여자는 상당히 당황을 하며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순자의 말처럼 그 여자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아마 이런 사실을 알면 쫓겨날 게 뻔하니 남편 모르게 이런 짓을 한 것 같았죠. 저는 그 여자의 손길을 뿌리치며 이거 왜 이래요?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그딴 짓 하고 다닌 건 비밀로 하고 싶은가 봐. 나는 그거 들고 경찰서고 신문사고 다 찾아가서 당신네 집안 박살낼 거야. 라고 하니 그 여자의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무슨 일인데 이리 행패를 부리냐고 하는데 그 서류에 복사본을 던져주며 당신 와이프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잘 살고 잘난 사람들은 불법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다니나 봐요. 했죠. 물론 원본 서류는 집에 두고 가지고 오지 않았죠. 그러니 그 남편도 저희가 준 복사본을 보곤 종이를 마구 구기며 자기 와이프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직까지도 이러고 다닌 거냐며 한 번 더 있던 일이 있으면 그땐 이혼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제게 사과하면 되지 않냐며 미안해요. 그때 내가 약간 약기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이번 일만 조용히 덮어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돈 드릴게요, 돈. 이거 터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에요, 끝장. 그리고 내 동생 병원도 그렇고 같이 투여한 사모들은 어떡하냐고. 댁 같은 사람들은 워낙 없이 살아 잃을 것도 없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로 타격 입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그러니까 원본 서류 가지고 와요. 내가 저번에 밀친 치료비까지 넉넉하게 챙겨주면 되잖아요. 그걸로 마무리하죠. 라는데 끝까지 돈 얘기를 하며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더군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저희 딸이 고래고래 소리치며 우리가 뭐 거지인 줄 알아요? 그깟 돈이면 다 돼요? 그럼 얼마 주려고요? 몇천억 달라 그러면 몇천억 줄 수 있어요? 어딜 돈으로 사람 마음을 갖고 놀아. 제대로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모자랄 판에 사람 쳐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 번을 연락 안 하더니만 이런 거 드림이니까 이제서야 돈 준다고. 당신들은 인간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돈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아주. 하며 저를 잡고 끌고 나오는데 예비 사이였던 그 자식도 제 팔을 붙잡으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성화에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데 원래 우리같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한가롭고 무료해서 그런 나쁜 일도 하곤 해요. 알고 보면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도 만약에 밖에 나가 설거지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건 손해도 안 댔을 거예요. 사는 게 치열한데 그런 거 할 여유가 있겠냐고. 알고 보면 댁들만큼 우리도 불쌍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눈 좀 감아주세요. 이번에 눈 감아주면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네? 정의로운 일 한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실리 챙기는 게 낫지. 우리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요. 네? 라는데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하는 꼴을 보니 아주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당신 내 갈라진 손 보고 구역질 난다고 했지. 알고 보면 당신네들 같은 사람들이 진짜 구역질 나는 냄새나는 인간들이야. 왜 그러고 살아? 그렇게 당신들보다 못한 사람들 깔아뭉개면 뭐라도 되는 줄 알지? 나도 이번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정의로운 일 한다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들 하나는 박살낼 수 있겠지. 라며 그 여자와 예비 사위의 손을 뿌리치며 문을 부서질 듯 세게 닫고 딸과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곧바로 그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 신고를 했고 딸의 대학 동기인 기자에게 이 증거를 다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쪽 집에서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뒤 딸의 동기에게 연락이 왔는데 기사 내는 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네요. 위에서 막는 바람에 못 낼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미 돈으로 다 손을 써둔 것 같았어요. 더럽고 치사한 짓은 아주 1등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경찰서에선 이 사건에 대해 착수를 하였고 검찰까지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딸 그리고 저희 모녀를 도와준 순자까지 나서서 증인으로 몇 번씩 법원을 갔고 3번의 재판 끝에 예비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와 돈 많은 사무들 그리고 피부과 원장인 그 여자의 동생은 유죄를 받게 되었어요. 역시나 지들 말대로 지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 비싼 변호사를 써서 징역형은 면했지만 재판 자체로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았어요. 딸 말로는 예비사위의 집안 사업이 많이 휘청거려졌고 업계에도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그 짓을 했던 돈 많은 사무들도 예비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와 서로 앙숙이 되었다는데 그걸로나마 묵었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죠. 딸은 저보고 엄마가 바르게 살아왔기에 이런 기회도 있었던 거라며 되려 제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아니었음 저희 모녀는 여태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치료비도 못 받을 뻔했으니까요. 순자 또한 본인이 그 집에서 6년 넘게 일하며 당했었던 채증이 확 내려간다며 되려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딸 또한 그깟 결혼보다 하나뿐인 제가 더 소중하다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데 그 온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네요. 딸은 앞으로 누굴 만날 생각도 없지만 만난다고 해도 다시는 그런 못 배워먹은 집안과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한 나날들이 이렇게 보상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름 한평생 죄 안 짓고 남에게 모질게 안 하니 이런 전화